저희 모녀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못생긴 여자의 삶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기막힌 사연을 소개하자면 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소문난 박색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박색이라는 말을 쓰나요? 쉬운 말로 하면 정말 못생겼다 이 말입니다. 눈, 코, 입이 다 다르게 못생겼다. 엉덩이가 너무 커서 둔해 보인다. 이런 놀림을 예사로 듣고 자랐죠. 태어나면서부터 못난 외모 때문에 당해야 하는 갖은 서름은 미리 예약해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어렸을 때는 동네에만 나가도 못된 남자애들이 그렇게 저를 놀렸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된장국이라고 놀렸어요. 왜 된장국인지 아세요? 글쎄, 된장국에 들어간 못생긴 감자, 양파, 이딴 걸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부유한 집에 막내딸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는 말이 맞는지 아버지는 막내딸을 그저 깜찍하고 예쁘게 대했습니다. 무뚝뚝하고 대면대면하게 구는 아들놈들보다는 그래도 아빠 아빠 하며 애교 부리는 딸이 더 예뻤겠지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못생겼다는 게 그리 서럽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랑만큼은 듬뿍 받고 자랐거든요. 밥을 먹어도 아버지 무릎에 앉아 먹고 어딜 가서 구경을 해도 아버지 무등을 타서 좋은 것만 눈에 담았지요. 오빠들도 퍽 저를 예뻐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두고 눈을 흘기며 얘기하곤 했습니다. 안 그래도 못생긴 딸이 네 아버지가 하도 안고 다니는 바람에 더 굽어버렸구나. 여자애가 치마도 못 입혀서 어디에 쓰겠니? 누구 눈에 잘 보이려고 치마를 입힌단 말이오. 내 딸은 내가 짝지워주는 놈이랑 결혼시킬 테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공부 잘하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명함도 못 내밀게 할 거요.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얼굴 한 번밖에 보지 못한 청년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못생긴 나를 한 번도 여자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입 밖으로 낸 적은 없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남편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고 싶은 욕심에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아직도 우리 딸이 태어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 남편에게 안겨주었어요. 첫 아이라 그런지 남편도 내심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딸을 안았고 저를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고생했소라는 말을 건네더군요. 감격하던 순간도 잠시 이윽고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남편의 얼굴이 보기 싫게 일그러지던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은 저와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걸 끔찍해하는 눈치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을 들여다보기가 무섭게 다시 딸아이를 저에게 내팽겨치듯이 건네더군요. 그때부터였을까요? 갓난쟁이를 돌보랴 집안 살림하랴 바쁜 저를 내버려 두고 남편은 전보다 더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늘 술에 찌들어 퇴근했고 여자 립스틱을 옷에 묻혀오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어쩌다 집에 있을 때도 술잔을 기울였고 보던 TV 프로그램에서 예쁜 연예인이라도 나올 때면 대놓고 감탄사를 내뱉으며 제 외모를 위아래로 훑곤 했습니다. 이야, 저 여자 얼굴 예쁜 것 좀 봐라. 남편은 참 집에 들어갈 맛 나겠네. 여우 같은 마누라에 토끼 같은 자식 새끼까지.
부럽다, 부러워.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가 이혼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도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외모가 불만이었지만 저를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 형제 덕분에 그리 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지만 딸아이는 제가 없으면 남편이 성심성의껏 돌봐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제가 혼자 키우려고 한다고 해도 도무지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족의 울타리란 참으로 소중하고 따뜻한 것이어서 딸아이에게도 그걸 꼭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딸아이였습니다. 딸은 남편의 그런 행동들을 유난히 싫어했습니다. 엄마, 나는 절대 아빠 같은 사람이랑은 결혼 안 할 거야. 아니, 결혼 자체를 안 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징그러워. 그런 말 하지 마라. 결혼은 해야지. 너도 남편한테 사랑받으며 사는 재미도 느끼고 자식 키우는 보람도 있어봐야 하지 않겠니? 그러던 딸아이가 25되던 해 돌연 결혼선언을 하며 웬 시커먼 사내놈을 데려왔습니다. 딸아이가 데려온 남자는 기가 막히게도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외모가 닮은 것이 아니라 뭐랄까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은 미소와 어딘가 맑고 개운치 않은 눈빛이 남편의 젊은 시절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이를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사람이 음흉한 구석이 있어 보이지 않아? 뭔가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심 통쾌했습니다. 남편은 사위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는 못하고 궁시렁거리기만 하더군요. 원체 딸아이와 관계가 좋지 않은 터라 괜히 이야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사위가 하는 행동거지가 자기 자신을 보는 듯 해서인 것 같기도 해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내, 그러나 다 늙어 힘이 빠지고 기가 죽은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수컷 냄새를 풍기는 것에 대해 반감이 들면서도 왠지 주눅이 들어 맞서지는 못하는 모양새가 참 고소하기도 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골려주려는 마음에 사위와 딸아이의 결혼을 허락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말을 참 잘했거든요.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비록 입에 발린 말이어도 허풍이어도 계속 듣다 보니 마음이 가더군요. 어머니, 저는 나중에 꼭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아들 노릇해야죠. 엄마, 내가 이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결심했다니까. 이 사람은 나밖에 몰라. 아빠랑은 정말 달라. 엄마,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 사람이 아빠 목까지 엄마도 나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나를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봐주는 사람이야. 사위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어려운 집안 환경이 마음에 걸렸지만 사위의 노력하는 모습과 딸아이의 끈질긴 설득에 저는 결국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한 지 3년 후 저는 이혼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딸과 사이에게 문제가 생겼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60 넘어 딸 결혼까지 시키고 30평생 산 남편과 이혼할 일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문제? 여자 문제? 제일 용납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의 경우는 돈 문제도 여자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사위의 이간질로 이혼을 해버린 여자입니다. 제 스스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를 찢고 싶은 심정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것이 후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교한 사위의 말을 그렇게나 믿고 휘둘렸던 제 자신이 너무도 끔찍합니다. 사위는 딸과 결혼하고 나서 전보다 더 저에게 잘했지만 그러면서도 은근히 남편을 따돌렸습니다. 사위는 마치 작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남편에게는 곰처럼 저에게는 여우처럼 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곰 같은 타입이라는 것이 글쎄 이런 식입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제가 없는 자리에서 사위는 거의 입을 떼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인에게 말 한마디 붙이는 일도 없이 퉁명스럽게 굴었고 게으르게 처신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사위를 크게 혼낸 적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신혼살림을 차렸던 시절 사위가 하도 간곡하게 요청하여 사위의 여동생을 데리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결혼했다고 당장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가여워 잠시만이라도 데리고 있고 싶다고 해서요. 세상이 흉흉하기도 해서 딸아이도 기꺼이 찬성한 모양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보니 사위가 유독 여동생 앞에서 딸아이를 부려먹는 일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동생과 먹게 무슨 음식을 해달라, 내 양말은 어디 있냐, 내 동생 방 청소는 왜 안 해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남편은 장인 앞에서 대놓고 딸을 부려대는 사위가 어디가 예쁘겠습니까? 본인은 저를 그렇게 대했어도 남이 제 가족에게 그러는 것은 싫은 법인가 봅니다. 남편은 작심하고 사위를 불러다 앉혀 잔소리를 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대해줄 것으로 기대하지 마라. 세상이 달라졌지 않은가?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배우고 일하고 버는 세상이다. 아내로서 대접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굳이 결혼에 얽매여 있을 여자는 없다. 나 역시도 딸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거기에 악을 쓰고 바락바락 대드는 건 딸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요? 아빠는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데요? 아빠는 엄마를 불행하게 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멀쩡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나를 왜 이혼을 못 시켜서 안달이에요?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원래 부부란 게 그런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희생을 한 일이 하나도 없어서 모르겠지만 서로에게 희생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라고요. 남편은 딸 자식이 남자에 미쳐서 아빠에게 대든다고 딸에게 손까지 댔고 딸은 아예 남편을 안 보겠다 선언해버렸습니다. 저조차도 남편이 오바스럽게 군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딸을 그렇게 끔찍히 여겼다고 자식이 결혼해서 자기만 잘 살면 됐지 자기한테 뭘 더 하기를 바라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앞서 얘기했던가요? 사위가 참 저에게는 여우처럼 간살맞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이야기가 100% 사실이라기보다는 미운 마음이 허풍으로 반영된 점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로 사위에게 자초지종을 따지면 저에게는 넙죽 엎드려 이렇게 빌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 딴에는 가족이 생긴 것이 너무 기뻐서 감히 아내에게 이런저런 대접을 받고 싶었나 봅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에게도 잘 사는 오빠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곧 나가야 될 텐데 나갈 때만이라도 따뜻한 대접을 받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쌍히 굴며 간곡히 용서를 구하는데 딸이 도리어 이것저것 못해주어 안달이라는데 제가 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위는 저와 외출하는 것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같이 가는 곳이라곤 제가 은행에 볼 일이 있을 때나 세입자를 만날 일이 있을 때 주로 따라 나섰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때는 몰랐죠. 때로는 제 기사 노릇을 한다는 핑계로
사위는 은근슬쩍 제가 가진 재산이 얼마쯤 되는지 가늠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땐 그 모습이 퍽 귀엽기도 했습니다. 도리어 넌지시 제 부를 과시하기도 했어요. 그래야 처가나 제 딸에게 더 잘하겠거니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위는 시장에 가면 짐도 들어주고 저에게 팔짱을 끼며 애교스럽게 굴고 시장 상인들에게 말을 붙이거나 했습니다. 과일 가게 같은 곳에 가면 이런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무슨 과일이 철이에요? 요새 체리가 맛있지. 체리가 여자한테도 좋아요. 그럼 그것 1kg만 주세요. 요새 체리가 워낙 비싸야죠. 덮어놓고 1kg씩이나 비싼 과일을 덥석 사는 사위를 만류하면 사위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여자한테 좋다잖아요. 무조건 드셔야지. 그리고 장모님은 앞으로 좋은 것만 드셔야 해요. 못생긴 것, 맛없는 것 드시지 말고 뭐든 최상급으로다가 맛난 것만 드셔야지. 어머, 사모님 진짜 좋으시겠다. 사위가 왜 이렇게 잘해요? 비결이 뭐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글쎄, 남편이 유치장에 갇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죄명이 뭐냐고요? 그놈의 술이 문제였죠. 남편은 점점 소외되는 자신의 처지가 참으로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생판 남인 사위가, 그러니까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위가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딸도 사위 편, 마누라도 사위 편. 내 말을 들어주는 이는 하나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억울하고 서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날도 자주 가는 노포에 가서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고 점점 혀가 꼬이면서도 허공에 대고 거친 욕을 늘어놓는 남편을 가게 주인은 집에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제 슬슬 집에 가셔야지요. 사장님한테는 이제 이 소주까지만 마지막으로 팔고 안 팔래. 당신도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세상이 왜 이래? 그러자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해가며 가게 주인한테 덤벼들었고 마침 퇴근하고 들른 가게 주인집 아들이 남편을 흠씬 패줬다고 해요. 그냥 두들겨 맞았으면 남편은 유치장에 갇히지도 않았겠죠. 남편도 맞고만 있을 성민은 아니라 소주병을 깨서 누굴 찌르니 많이 하면서 가게 사장을 위협한 게 문제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번에는 경찰에게도 욕설과 협박을 했다나요?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경찰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뭐다 하고 경찰이 남편을 유치장에 가둬버린 겁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그냥 상해죄로 유치장에 갇히는 것보다 경찰에게 대들어서 유치장에 갇히는 게 더욱 죄가 가중되고 벌금도 세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번에도 사위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여보, 이런 건 남자가 나서는 게 나아요. 합의금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여자들보다는 무시를 덜 할 테니까요. 그런 명분하에 사위는 남편의 합의를 도맡아 진행했고 저희 모녀는 사위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었는데도 남편은 풀려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판에 넘어갔는데도 불리하게 되어 교도소로 이감되기까지 했지요. 결국 남편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위나 저희나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남편이 풀려나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어쩐지 남편은 가족들을 사무치게 원망하는 것 같더군요. 너네는 내가 평생 감옥에서 썩길 바랐겠지만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아쉽지? 내가 나와서 아쉬워? 또 가둬버리고 싶지?
저는 매일매일 지속되는 남편의 음주, 고성방가, 폭언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망설이는 저에게 딸과 사위는 얘기했어요. 엄마, 이 사람이 엄마 모시고 살고 싶대. 결혼 전부터 늘 하던 얘기잖아. 그러자 엄마는 애들 봐주고 그러면서 같이 지내면 되잖아.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로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 걱정되는 마음에 재산이라도 좀 떼주고 싶었지만 딸과 사위가 많이 만류했습니다. 장모님, 아버님한테 재산 나눠주려면 지금 그 집을 팔아야 하는데 요새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팔면 무조건 손해잖아요.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적절할 때 봐서 파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술 좋아하고 사고 치시는 게 하루 이틀입니까? 1억 아니 10억을 들여도 하루아침에 날리는 건 순식간이실 겁니다. 그냥 장모님이 쥐고 계시다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나눠드리세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고 남편은 참 억울해했습니다. 제가 작정하고 남편을 유치장에서 빼내주지 않고 작심하고 소송을 걸어서 빈털터리로 내쫓았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이를 갈고 있었겠지만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나니 너무도 홀가분했습니다. 매 끼니 뭘 차려줘야 하나 걱정할 일도 없고 살림살이며 집안일도 혼자 하니 훨씬 깔끔하고 간소했지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씻고 싶을 때 씻고 간편하니 좋았습니다. 집에서 화장도 안 하고 갖춰 입지도 않는다고 퉁박 주는 남편이 없으니 더 편리했지요. 동창 모임에도 예전보다 더 자주 나가고 개모임도 몇 개 더 하면서 정말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는 아이를 출산했고 저는 딸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산후조리도 제 손으로 해주고 싶었고 임신 때 너무나 힘들어했던 탓에 조금이라도 쉬길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혼자 살 때 장모님 모시고 살겠다 노래 부르던 사위가 저를 업고 뛰다시피 해서 자기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6개월쯤 되었을까요? 막상 같이 사니 사위는 어쩐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속옷 차림으로 저를 마주치면 에이씨 하며 투덜거리기도 했고 딸 앞에서 대놓고 쫀쫀하게 구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야, 물가가 비싸긴 비싼가 봐. 사람 한 명 들었다고 식비며 전기세며 이렇게 늘어나는데 숨통이 막힌다, 숨통이. 결국 딸아이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집이 좁아서 박서방이 막상 같이 사니까 좀 불편한가 봐. 엄마, 이전 집 처분하고 우리 지금 전세금이랑 합쳐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어떨까? 애도 크고 나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 있는 집이면 더 좋고. 저도 화장실을 같이 쓴다던가 하는 일이 영 불편했고 사위의 하는 행동이 영 섭섭하고 이전과 같이 살갑게 구는 사위의 모습이 그리웠기에 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일산에 위치한 한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이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사위가 어디서 났는지 큼지막한 알이 박힌 목걸이를 제게 하나 걸어주고 딸에게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더군요. 저희 모녀는 참 감동했습니다. 여보, 정말 예쁘다. 고마워. 오늘 무슨 날이야? 꼭 무슨 날이어야 선물을 하나. 가족끼리는 원래 이렇게 자주 선물하고 그러는 거야. 뭐하러 돈을 남한테 써? 가족한테 쓰는 게 제일이고 돌고 도는 남는 장사지 뭐. 안 그래요, 장모님? 마음에 드시죠? 나는 내 취향도 썩 아니고 이렇게 화려한 목걸이를 할 만한 옷도 없고 무엇보다도 비릿한 쇠냄새가 나는 것이 어디 지하철이나 홈쇼핑에서 사다 준 것 같은 품새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은 아주 많았기에
사위를 적극적으로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위는 다시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정이다.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더군요. 처음엔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정이라고 하대. 무슨 뜻이야? 아니, 이번에 우리 차 바꾸기로 한 것 장모님이 좀 도와줬으면 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이나 장모님한테 잘하는데 왜 가는 게 있어도 자기네는 보답할 줄을 몰라? 꼭 이렇게 내 입으로 말을 해야겠어? 안 그래도 거실에 웬 자동차 책자며 TV를 볼 때마다 차를 보고 감탄사를 내뱉던 것이 내심 차를 바꿔달라고 한 건데 노인네가 눈치를 못 챘던 모양이더군요. 그래, 자네 차도 바꿀 때가 됐지. 내 차 한 대 바꿔줌세라고 호언장담을 했더니 아주 입이 찢어져라 좋은 걸 숨기지도 않고 딸을 번쩍번쩍 들고 한 바퀴 돌고 뛰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내 나름 아이도 태어났고 하니 큰 차로다가 하나 사서 미리 집 앞에 세워뒀습니다. 딸아이의 깜짝 아이디어였지요. 나름 저희끼리 차에 큼지막한 리본인지 풍선인지도 달고 돼지머리며 막걸리도 준비해두었죠. 얼마나 좋아하려나 설레하면서요. 이윽고 사위가 집에 돌아와 새 차를 짜잔 하고 선보였는데 아니 글쎄 이 사위가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차를 보더니 벌컥 화부터 내는 겁니다. 왜 이 차를 샀어? 내가 말한 건 이 차가 아니잖아. 자기가 말한 건 스포츠카라서 카시트를 설치하기에도 불편하고 아기 짐을 많이 넣을 수도 없잖아. 그런데 가격은 무슨 1억이 넘어가고 우리 형편에 맞는 차로 내가 고른 거야. 이것도 꽤 비싸게 준 거야. 엄마가 큰 마음 먹고 선물해 주신 거야.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당신이나 장모님이나 너무 섭섭하다. 내가 바랄 걸 바래야지. 내가 정신이 나간 놈이네. 사위는 그 길로 집을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심히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고 퍽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사위는 노골적으로 돈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본인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 무렵 사위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다녀서는 월급만으로는 애를 키우기도 저를 부양하기도 벅차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딸린 식구는 넷인데 벌어오는 사람이 하나이니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이번에도 저는 큰돈 들여 사위 가게를 차려줬습니다. 처음에 도전한 건 골프용품 판매점. 때마침 골프에 취미를 붙인 사위가 골프용품이 꽤 고가인데다가 마진율도 높다며 호기롭게 차린 가게였습니다. 장모님, 골프 가게를 한번 차려볼까 합니다. 글쎄 요즘에 TV만 틀면 골프가 나오잖아요. 영화배우는 당연하고 개그맨들도 골프를 그렇게 치러 다녀요. 아, 그리고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이 골프에 그렇게 돈을 쓴다네요. 20대 젊은 친구들도 그냥 옷이며 장비며 끊임없이 사들인다는데 이게 돈 되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사위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차린 지 반년도 안 되어 가게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장이 가게에 붙어있질 않으니 가게가 잘 될 턱이 없었죠. 사장이 직접 제품을 써봐야 한다나 뭐라나 만날 첫날 공짜로 가게 물품을 가지고 골프장에 가 있는 바람에 가게는 아르바이트생인지 직원인지가 농땡이를 부리고 앉아 있으니 장사가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놈의 골프인지 공놀이인지도 꼭 4명이 짝을 맞춰서 다니는데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꼭 짝을 맞춰서 다니더군요. 장사가 망했다고 보증금이며 다 털어먹고 정리한다는데 오히려 잘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이쯤 했으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 좋으련만 이번에는 큰 음식점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요새 맛집이란 게요. 자리만 잘 잡으면 어디 첩첩산 중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커피 한 잔 먹으려고 바위를 타는 시대라니까요. 저희 집사람 손맛 있겠다. 저 서글서글하니 손님 응대 잘하겠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음식 장사가 남는 장사라던데 제가 그걸 깜빡했나 봅니다. 장모님, 이번에는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음식 장사란 게 얼마나 중노동인가요? 꼭 두새벽부터 재료 손질하랴, 손님 응대하랴, 치우랴, 닦으랴, 주말에 쉬는 날이나 있는 장사냐고요. 사위는 장사에 재미 좀 붙이는가 싶더니 힘든 일은 기가 막히게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꼭 바쁜 점심 저녁 시간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가질 않나. 안 그래도 바쁜 시간에 친구들이며 친지들이며 불러서 술판을 벌이는 통에 딸과 제가 아주 죽겠더군요. 요즘 세상에는 직원들 눈치를 보는 것도 일인데 직원들과도 트러블이 참 많았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 바른 소리를 하는 직원은 기가 막히게 사위와 시비가 붙어 그만둬 버리더군요. 몫이 좋았던 것인지 나름 운이 따랐던 것인지 장사는 잘 됐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팔자 좋은 년은 못 따라간다더니 아무래도 제 사주는 돈귀신이 덕지덕지 붙은 사주라고요. 타고난 외모 덕은 아예 없었고 남편 복도 자식 복도 그럭저럭인데 돈복 하나는 기가 막히게 타고났다던가요. 아주 인정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고 저희 집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위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선 마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눈치를 보던 차에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큰일이에요. 가게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걸 알아서인지 터무니없이 크게 올려달라네요. 당장 융통할 돈도 없고 권리금 쪽으로 들어가는 거라 나중에 되돌려 받을 보장도 없고 내년에 또 올려달라고 하면 답이 없는데. 이제 막 자리 잡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터라 이런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니 넌지시 하는 말이 요 큰 길가에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 멀지도 않고 그 건물을 사서 그리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당장 가게 세 낼 돈도 없다는 사람이 무슨 돈으로 건물을 사려고 하냐 물으니 또 하는 말이 장모님 명의로 된 재산 최대한 처분하고 대출도 받고 우리도 사자마자 새 들어있는 가게들의 월세를 좀 올려받으면 최소 5년이면 장모님 돈 다 갚고도 남아요. 자 봐요. 내가 다 계산해봤다니까. 그래서 대체 그 건물이 얼마냐고 물으니 자그마치 50억이랍니다. 50억. 그러니까 사위 말은 차라리 건물을 우리가 사서 가게를 하면서 세를 주는 것이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설명입니다.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은 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해달라고. 앞으로 어찌 될 줄 모르는 인생,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인네가 돈이라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올려달라는 가게세는 내 힘 닿는 만큼 융통해 보겠다고. 정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기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고. 무리해서 건물을 사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놈의 사위가 수가 틀려서인지 그때부터 아주 심성이 고약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저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요. 글쎄, 이혼하기 전에 남편의 고자질이 전부 사실이더라고요. 사위는 저희 딸을 기가 막히게 구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동생까지 다시 집에 데려와 살게 하면서요. 언니, 내 속옷은 손빨래 해야 되는데 이걸 세탁기에 넣었어요? 아가씨 미안해요. 빨래통에 있는 걸 같이 놓느라. 너무도 화가 나서 딸에게 따졌습니다. 왜 너가 네 집에서 저 여자 종노릇을 하고 있냐면서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제 아빠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 마구 화를 내더군요.
엄마도 아빠랑 똑같아. 나는 엄마도 원망스러워.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어? 아니, 나 왜 결혼할 때 더 안 말렸어? 내 인생 책임져!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뭐라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딸아이 말이 다 맞는 듯 했습니다. 못생긴 외모를 물려준 것도 내 탓, 딸아이의 결혼을 허락한 것도 내 탓, 사위가 건물을 산다고 할 때 돈을 해주지 않은 것도 내 탓, 모든 것이 내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딸 집에 같이 살면서 방 안에서 들려오는 딸 자식의 부부싸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떤지 아시나요?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둘 다 저놈에게 힘으로는 못 당할 텐데 손찌검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아니, 저놈이 우리 딸에게 저런 막말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둬야 하나. 이걸 쫓아가서 말리면 내 자식 편든다고 서운해하려나.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알기에 딸아이가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는데 결국 또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위에게 돈을 또 해주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몇십억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이게 내 전 재산일세 신신당부를 하고 또 했습니다. 저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예금이며 부동산이며 다 팔아서 줘버렸습니다. 사위는 그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새 건물로 으리으리하게 이사를 했지요. 어느 정도 가게가 정리되고 다시금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사위가 변했습니다. 돈 주기 전까진 충성을 다한다던 사위가 돌변한 것입니다. 이 노친네야, 이젠 돈 한 푼도 없지? 원룸 하나 잡아줄 테니 거기서 살아.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이미 제 방은 몹시 헝클어져 있었고 당장 입을 옷가지가 엉망으로 봉투에 담겨 현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제 짐만 있던가요? 딸아이의 짐까지 같이 있더군요. 딸도 데려가서 못생긴 여자 2명이랑 사느라 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잠시 머리가 멍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기분이 나더군요. 그거 아세요? 사람이 큰 일을 겪으면 오히려 차분해진답니다. 의기양양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선 사위에게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 꺼내 들이밀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눈이 있으면 이거나 자세히 봐라. 서류를 보여주자 사위는 아주 개거품을 물고 난리가 났습니다. 돈이 없긴 왜 없어. 여기서 알몸으로 내쫓겨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네 놈이야. 제가 내민 건 사위 명의로 된 허름한 원룸 하나에 월세 계약서와 제 명의로 된 수백억짜리 집, 건물, 땅, 그리고 각종 재산 문서들이었습니다. 사위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야금야금 빼먹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 재산이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이런 큰 재산을 눈앞에 두고 아둥바둥 푼돈이나 빼먹고 다 빼먹은 줄 알고 내버리려고 했던 것에 세상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아주 불쌍한 척을 하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붙어서 산 정이 뭔지 집으로 들여 밥을 한 상 차려주었더니 아주 맛나게도 먹더군요. 상에 고기 반찬과 생선 반찬, 그리고 아주 뜨겁게 끓인 국이 올라오지 않으면 입이 대빨 나오던 사람이 나물 반찬 좀 들라고 그렇게 권해도 쳐다도 안 보던 양반이 글쎄 아주 밥을 달게 듬뿍 떠서
각종 반찬을 음미하면서 맛나게도 먹더군요. 한바탕 덜그덕거리던 수저를 내려놓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좀 있어. 조금이 아니지.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아버님이 내 못된 심통을 미리 알아보신 건지 집안 문 중에 상속이 되게 해놔서 건드릴 수도 없게 해놨는데 이제 그게 기간이 다 되어 당신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 남편이 내미는 서류며 설명을 듣는데 눈이 저절로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 하셨나? 나한테 또 무슨 사기를 치는 건 아닌가?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슬그머니 식탁에 내려가 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참 몹쓸 짓 많이 했어. 미안해요. 내 딸 인생도 내가 망쳤어. 내가 면목이 없어. 당신은 늘 내게 최선을 다해줬는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도 정말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남편은 이혼하고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는 게 이렇게도 재미가 없나 싶을 정도로 무료했다고요. 못생긴 마누라래도 정이 얼마나 들었는지 텅 빈 집안에서 혼자 눈을 뜨는 것도 캄캄한 집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나면 세상의 얼굴이며 몸매가 예쁜 여자들은 다 내 여자일 줄 알았는데 재미도 없고 흥도 안 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술을 먹고 다음 날 다 토하고 어디서 구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술국을 끓여주는 사람도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사람도 없이 사흘을 방에서 굴러다니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고요. 남편이 구치소에 있을 때 사위가 합의한답시고 경찰서를 몇 번 들락날락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에게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더군요. 분명 사위가 그랬어. 당신이 절대 합의금도 주지 말고 나를 감옥에서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많이 원망한 거야. 합의금으로 나간 줄 알았던 돈도 합의금으로 준 게 아니었고 사위는 도리어 우리는 합의금을 줄 생각도 돈도 없다고 으름장을 놓아 남편이 결국 재판에까지 넘어간 것이라 하더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사위가 간교하게 군 줄은 알았지만 우리 가족 사위를 갈라놓고 재산을 빼먹으려 이런 수까지 썼을 줄은. 남편의 이어지는 말들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놈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애초에 우리 애한테 접근한 것도 다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그 자식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 건 알고 있어? 그 자식이 여동생이라고 데리고 다니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그놈 전처야. 이혼 후 남편은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갔다가 우연히 사위를 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 둘, 여자 둘끼리 짝을 지어서 왔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 아주 눈여겨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위는 한 여자와 아주 껴안고 스킨십을 하며 누가 봐도 애인 분위기를 풍기더랍니다. 라운딩이 끝나고 골프장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사위며 사위 일행들이 아주 취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바람에 굳이 몰래 듣지 않아도 사위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 사위가 아주 처가의 재산을 빠삭하게 파악하고 노려서 결혼을 한 거라는 것, 지금도 아내와 장모는 아주 고생시키고 혼자서 신나게 놀 궁리, 나머지 재산을 빼내올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걸 지나가는 사람이 언뜻 들어도 알아차리게끔 떠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빠,
이 오빠네가 돈이 그렇게 많다고? 아직 내 돈은 아닌데 곧 내 돈이지. 할망구 하나가 악착같이 쥐고 안 내놓는 바람에 내가 아직도 고생 좀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빼왔어. 마지막 땅덩어리만 팔아치우면 어디 하루만 원룸 한 채 얻어주고 쫓아내버릴 셈이야. 우리 오빠 진짜 나쁘지? 난 나쁜 남자한테 끌려서 탈이야. 왜 이래? 다 네가 짠 각본이잖아. 남편은 상황 파악을 마치는 대로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딘가 이상하더랍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사위와 붙어있던 여자가 참 낯이 익었던 겁니다. 목소리도 많이 들어본 목소리에 어디서 봤더라 생각하던 남편이 묘수를 냈습니다. 그래, 결혼식 사진이 있었지. 지인이면 하객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사진을 펼쳐보니 아니나 다를까 하객 중에 그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경악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하나뿐인 피부치라 했던 여동생이 글쎄 사위의 애인이었던 겁니다. 남편이나 제 앞에서는 말수도 거의 없었고 옷차림도 행동거지도 다른 사람처럼 굴어서 자주 봤음에도 아예 몰라봤던 겁니다.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요. 불같은 성격의 남편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음날 남편은 사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희 식당 근처에 어느 카페에서 만났는데 사위는 남편이 혹시 돈이 아쉬워서 찾아오거나 저와 재결합을 의논하러 찾아온 줄 알고 되려 설레발을 쳤다고 해요. 혹시 장모님과 다시 재결합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것이라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장모님에게 이미 남자가 있습니다. 제 처도 거의 새아버지처럼 따르고 있고요. 남편은 정말로 기가 찼지만 모든 상황이 이제서야 똑바로 파악이 되더랍니다. 이놈이 그동안 나에게 합의금이며 뭐며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내 딸에게도 장모에게도 이런 이간질을 시켰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겠구나.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직도 이간질을 해대는 사위의 언변에 이렇게 가다가는 꼼짝없이 당하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기지를 발휘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짐작은 하고 있었지. 그 할망구가 은근히 남자를 좋아해. 나도 한 번인가 두 번 보고 글쎄 시집을 오겠다고 하던 여자야. 괘씸한 할망구 같으니. 그나저나 내가 요새 살 길이 아주 막막한데 듣기로 가게가 아주 잘 된다지. 혹시 나도 거기서 일자리 하나 얻을 수 없을까? 아니면 생활비라도 좀 융통해주게. 저희도 빚잔치 중입니다. 정 생활비가 필요하시면 장모님께 장인어른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좀 처분해서 저희도 도와주고 장인어른께도 좀 떼어드릴 수 있게요. 이혼하실 때 재산 분할도 거의 못 받으신 걸로 아는데 그래도 부부가 이룬 재산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모님 재혼하시면 누구 좋으라고요? 남 좋은 일 시키기 전에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남편의 뉘우침과 사위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며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꿈인가 싶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아버지의 남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저에게 오빠들이 여럿 있다고 얘기했던가요? 저에게는 오빠가 셋 있는데 큰오빠는 아직도 큰 사채회사 영감 노릇을 하고 있고 둘째 오빠는 신탁회사를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오빠는 지금은 은퇴했지만 큰 로펌에서 변호사를 했었고요. 남편과 저는 오빠들을 찾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세히 의논했습니다. 오빠들은 당장이라도 그놈 목을 부러뜨리겠다고 아주 화를 냈습니다. 그 전에 남편은 오빠들에게 벌써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고요. 내 동생에게 함부로 대했다간 자네도 똑같은 꼴을 당할 줄 알아.
사위가 자기 건물이 된 줄로만 알고 있던 건물은 저희 둘째 오빠네 신탁회사에서 이미 매입한 것입니다. 가짜 서류를 미리 만들어둔 데다가 실제로도 자기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들어가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까지 한두 달 하니 정말 그 건물이 자기 것이라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실제로 세입자들도 사위에게 사장님, 젊은 나이에 걸문줄과 되신 대단한 사장님 하면서 아주 기분이 붕 뜨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글쎄 사위가 어땠는 줄 아세요? 자기가 진짜 건물주라도 된 마냥 가게마다 들어가서 그렇게 으스댄 모양입니다. 여기 치킨집은 잘 되나? 한 마리 포장 좀 해줘 봐요. 그러면서 얼마나 씀씀이는 커졌던지 세상에 건물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서 여동생, 아니 전처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고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아, 미리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위에게 사채를 융통해준 사람은 저희 큰오빠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간 사위 명의로 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 탄로날 수도 있어서 사채를 쓰게 하느라 큰오빠네 사채업자들이 꽤나 고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위는 매달 큰 돈을 원금도 아닌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지만 하루하루 근근히 벌어도 다 이자로 날름 가져가 버린다고 합니다. 소주 한 병 살 돈이 없고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어 라면 한 봉을 사서 여러 날을 쪼개 먹는다고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사위를 쫓아내기로 한 원룸 단칸방은 딸아이가 손수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딸은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올라 근방에서 제일 초라하고 허름한 원룸을 손수 알아보고 계약했죠. 딸은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저는 자신이 없어 셋째 오빠를 대동하고 아이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딸이 쉽사리 믿지 못할 것이기에 사위와 헤어질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을 알기에 법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똑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는 셋째 오빠를 대동한 것이지요. 엄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한 가족을 흩어지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제가 멍청해서겠죠? 제가 못나서겠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딸아이에 껴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다 얘야. 나 때문이다. 엄마가 어리석었어. 엄마가 미안하다. 남편도 딸아이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를 건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구나. 나는 아비로서도 네 엄마에게 남편으로서도 빵점짜리였어. 사위를 욕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하나는 약속하마. 평생 너희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갚아 나아가는 마음으로 곁에서 살겠다. 아직도 딸아이는 100% 남편을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운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진실을 알게끔 발벗고 나섰던 건 남편이니까요. 사위는 자신 명의로 된 건물과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갈 길이 날뛰었지만 어쩔 도리가 있나요? 딸에게 이혼당하고 월세 단칸방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 그렇게 끔찍히 여기던 여동생, 아니 전처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사위는 쫓겨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끔찍이 여기던 여동생, 아니 전처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이제 별 볼 일 없어진 전 남편이 뭐가 예쁘겠습니까? 사위가 저와 제 딸아이에게 한 것과 똑같이 어느 날은 구박을, 어느 날을 잘해주기를 반복하며 사위 이름으로 꽤나 많은 빚을 더 지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딸이 해준 허름한 원룸 단칸방 보증금도 빼서 몰래 도망가 버렸다지 뭡니까? 본인도 이판사판인지 몇 번 찾아와서 패악을 부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큰오빠네 사채업자들이 겁을 좀 줬더니 이제는 얼씬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자를 갚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바람에 그 잘생긴 얼굴이 정말 안 되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위는 자신이 건물주가 된 줄 알고 으스대던 가게에 지금은 머리를 조아리며 드나듭니다. 왜냐고요? 사위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그 건물을 가게들에서 배달을 부를 때도 있나 보더라고요. 치킨 한 마리 포장해봐 하며 으스대던 이가 이제는 치킨 한 마리도 제 돈으로 못 사 먹고 남이 사 먹는 거나 갖다 주는 신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사위는 끈질기게 연락을 해옵니다. 어느 날에는 화를 내기도 하고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나 아니었으면 당신 외모에 어딜 가서 결혼이란 걸 해보고 자식이란 걸 품어보기나 했을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두 눈 딱 감고 봉사한 값이라고 셈치면 되는 것 아니야? 음식점도 내가 시작하자고 했고 나 때문에 잘 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나를 빈털터리로 내칠 수가 있는 거야? 어느 날에는 간청을 하기도 하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장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없이 살아서 배운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를 정말 자식처럼 대해주시고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너그럽게 받아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받아주신다면 더 이상 절대 큰 욕심 안 부리고 살겠습니다. 그저 같이 살게만 해주십시오. 제 자식, 제 처 곁에서 숨만 쉬게 해주십시오. 사위는 최근에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시는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못생긴 모녀는 돈복 하나는 끝내주기에 그걸로 서로 위안을 삼으며 살아보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